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생 사업 융합 전공 학생 여러분, 그리고 지속 가능을 위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제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과목의 과제이자 특강으로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과 자율 제조 공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태용 박사님께서 이 내용으로 1시간 정도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정태용 박사님은 지금 현재 넥사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 오늘 주제로 발표하실 이 자율 제조 공장이나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아주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듣고 어떤 이쪽 분야의 동향이나 근황 트렌드 같은 것들을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실 정태용 대표님을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네. 예.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신영호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주식회사 넥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태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제조 기업들의 요즘 가장 핫한 어떤 이슈죠. 인공지능 분야하고 자율 제조에 대한 분야를 시스템을 엔지니어링하고 구축하고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아마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의 많은 어떤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학생들하고 오늘 동향,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학생들한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 다운. 이게 안 넘어가는데. 그 페이지 다운 위쪽에 거기죠. 요거네. 안 나가는데. 안 됩니까?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렇구나. 다시 할까요? 괜찮아요. 그냥 하시면 예. 됩니다. 특강이니까. 예. 이제 제 프로필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주요한 어떤 이력으로는 주로 이제 큰 기업들, 자동차 부품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이라는 이런 회사들의 컨설팅과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지금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즘 변화하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학생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험했던 세상하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세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조 기업에 대한 현실, 그 다음에 이 좀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키워드가 되는 디지털 전환과 그 다음에 핵심 자율 제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변하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제 세상이 왔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90년대나 2000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단일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은 상호 연결되고 그 다음에 융합된,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생산해내는 어떤 그런 어떤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제품 위주로 그 사업들을 했다면 지금은 IT 기반의 플랫폼,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가치 전달 매개체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제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그 이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가치를 제공해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서 눈에 보이는 상품에서 상품의 그런 어떤 그 솔루션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의 어떤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플랫폼 위주의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쟁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쟁력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 위주, 그 다음에 공급 위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느냐, 공급을 할 수 있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여러 이제 생산자가 만들어지고 공급자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원가 경쟁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경쟁력도 상호 벌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고객들의 요구가 매우 이제 다양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을 누가 더 좋게 하느냐, 이 품질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넘어서 2010년 정도 이 시점에 대해서는 품질이 이제 단순한 기능적인 어떤 품질에서 우리가 사람이 보는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브랜드라든지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것들이 경쟁력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생산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과목에서 우리가 배워왔듯이 단순하게 이제 뭐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시대는 이런 것들이 융복합되어서 결국 정보나 지식, 플랫폼들이 그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의 어떤 속도라든지 어떤 내구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자동차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소비자가 얻는 가치적인 측면, 정보적인 측면들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타난 테슬라라는 아주 전기 자동차의 그 강자가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또 최근에 또 그 BYD라는 중국의 전기차 또 그 하웨이라는 이 통신 정보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자동차였던 새로운 생태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보와 지식, 플랫폼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융합한 어떤 솔루션을 고객들한테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전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한 지가 한 이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항상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이 산업혁명들이 요소마다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혁신을 그 촉발하는 요인들을 보니까 최근에 어떤 추세는 그렇습니다. 혁신을 촉발하는 요인을 보면 크게 패러다임과 이제 기술적인 측면들이 있는데요. 패러다임 측면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 세계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저성장과 고령화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경주에서는 에이펙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어떤 그 무기를 들고 나와서 지금 그 새롭게 전 세계의 어떤 구도를 바꿔놓는 것들은 결국은 저성장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저성장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죠. 일본, 중국, 그다음에 독일, 대한민국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저성장인데, 저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령화,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라든지 저출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한 축은요,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저도 지난 10년 동안 그 모르던 용어들이 잔뜩 있습니다. AI, IoT, 메타버스, 로봇, 블록체인, CPS, 클라우드, 빅데이터. 지난 10년 전만 해도 제가 모르던 용어들이에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또는 최근에 지금 세상을 바꿔놓고 있는 기술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과 기술의 어떤 상황들에 촉발하는, 혁신을 촉발하는 요인들 때문에 지금은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산업의 본질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여기에 따른 기업들은 근본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80년대, 90년대에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그 경영대학에서는 이분의 이제 그 책이 필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 학자이신데, 미국 이제 하버드대 교수셨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1970년도부터 책을 매년 한 10년마다 중요한 책들을 썼는데, 총 어떤 40년 동안 4권의 책을 썼습니다. 맨 첫 번째가 이제 미래 쇼크라는 책이고, 두 번째 책이 바로 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1980년도에 나온 책인데, 제가 그 학교 때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제 세상을 살아보고 지금 이제 쭉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정말 80년대 지금 이 세상을, 지금 현재 현 세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 하는 참 대단함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요 다음 책은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 책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내다보는 책인데, 이 책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혁신, 2차 산업의 산업적인 혁신, 3차 산업인 정보 혁신, 그다음 이제 4차 산업을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가상 세계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속도와 공간이라는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반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력과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속도와 공간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가지면 분명히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보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대요. 그거는 이제 속도 문제. 메타버스라는 것은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현실 공간보다도 더 확장된 그런 어떤 비즈니스와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는 늘 빨리 다가올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의 얘기처럼, 지금의 세상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모두 동의 보면 동력이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증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동력을 얻었고, 그때는 제조업이라는 어떤 그 공장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산업이 있던 18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해서 전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 동력이 증기라는 것에서 전기로 바뀌고, 이 전기를 통해서 24시간 불을 켜고 밤에도 일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졌죠. 세 번째는 정보통신입니다. 아마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 놓듯이 이제 저는 요 시점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는 웹 브라우저, 웹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가상 세상,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이렇게 많은 세상을 바꿔놓을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2015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은 뭐 여러 그 사업하시는 분들, 그 국가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비즈니스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들을 위기 조장을 하고 했던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작년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은 허구에 불구하지 않느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맞닥뜨렸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은 핵심이 바로 AI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산업은, 모든 업종, 모든 어떤 생활 내용, 뭐 사람들 살아가는 것에 인공지능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그 국가 또는 기업이 이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업을 하는 제조 회사를 디지털라이징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도 지금은 단순하게 데이터를 만드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 기계 어떤 시스템에서 단순하게 이제 상호작용하는, 인간 기계는 사람이 기계를 작동을 시키거나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사용자를 통해서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드는 그런 어떤 사이버 세계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물리적 세상과 사이버 세상이 이제 하나로 만들어져서 통합돼서 운영되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거 이제 2021년도에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듣다가 그 봤던 내용인데요. 요 위에 이제 세계 금융이 이제 알려주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전 세계 어떤 최고 주식 중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2000년도, 2011년도에 세계의 주식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들은 주로 엑슨모빌이라든지 페트로차이나라든지 이런 어떤 에너지 회사라든지 금융회사, 이런 회사들이 세상을 기업의 가치가 가장 높았다면,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는 대부분이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정보와 인공지능, 그 다음에 플랫폼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가장 이제 기업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엔비디아가 이제 기업 가치가 5조 달러인가요? 예. 그러니까 5천조 되는 기업 가치가 되는, 그 세상에서 가장 이제 그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죠. 또
지금 또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과 현대차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엔비디아 회장이 와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기업의 가치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에서 이제 정보적인 측면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들은 사실은 그동안은 20위 안에 있던 그런 기업이 있다가 이제 2020년대 와서는 사라진 20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들이 되어버렸어요. 요 밑에 이제 한국에 대한 최고 주식 부분.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는 변동이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미국은 한 70% 10년 동안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한 50%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최고의 기업 가치를 나타내고 있고 여전히 이제 비전을 계속 만들어내고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융합이니 그런 어떤 얘기들을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희망을 주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혁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력 주력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어떤 주체자들은 결국 여기 있는 학생들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지능 사회하고 디지털 어떤 전환인데요. 전 세계가 지금 정보 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를 받는 기업은요, 국가는요, 중국입니다.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중국은 발전을 했고 지금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저희들보다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 로봇 분야도 지금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세계의 어떤 공장, 제조 공장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세계의 어떤 기술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어떤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 일본, 중국, 저희 대한민국까지 총 5개 제조 어떤 그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이 모두 다가 정보지능 사회로 가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이라는 어떤 디지털라이징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만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성장 기조에 있기 때문에 저성장 기조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과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가 기반이 돼야 되고요.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서 이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몇 년간 이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성장이 많이 이제 둔화됐는데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또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만들고 세계를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제조기업의 현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하고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기업의 어떤 성과를 개선하는데 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제조회사들한테 하는데 조금 요즘 최근에 보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세계지수 변화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미중의 어떤 경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중 교역 전쟁의 어떤 심화들인데 어제 뭐 다행스럽게도 에이펙에서 중국과 미국이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이 전선에서 격화가 조금 잦아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세계는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 서로 경제적인 어떤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전략과 전술 그 다음에 그 이 외교적인 어떤 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일 쇼크에 대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이제 그 오일을 제일 많이 이제 생산하는 국가가 오펙이라고 중동 지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오일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석유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산출하는 국가는 미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아가는데 기반에 따른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어떤 자원적인 측면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또 중국은 요즘 그 자원 중에서 히토르라는 자원을 가지고 이 협상도 하고 어제 이제 미국하고 극적인 어떤 협상을 이뤘는데 히토류가 중요한 영향이 되었습니다.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원을 가져와서 제조라는 가공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그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지금 이제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교착 상태에 있고요.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예, 3, 4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사실은 뭐 21세기 이 시대는 전쟁이 없을 줄 알았어요. 또 이제 뭐 하마스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어떤 전쟁 문제, 그래서 국토 또는 그 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인 갈등을 부추기고 세계적인 어떤 그 패권들을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무역적인 측면, 그 세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지금 관세 전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탈세계화 시켜 가고 있고 자국주의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서 유럽, 중국, 우리 대한민국까지 우리는 그래도 세계 어떤 경제 흐름, 공급망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세계 교육 문제들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연준의 어떤 급진적인 어떤 통화 정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기축 통화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관세 정책 역시도 이 통화 정책의 한 분야 아니냐, 달러의 어떤 기축 통화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어떤 관세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그 투자 그 다음에 그 성과를 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정책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너클래커 상태 이거 뭐 우리 이제 그 호두 까는 그 이제 도구죠. 예, 이제 뭐 가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넛클래커 상황에 놓인 어떤 대한민국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0년 90년도 후반 이제 이 우리가 IMF를 맞았을 때도 맥킨지 컨설팅이라는 그 세계적인 어떤 컨설팅 기업에서 넷클래커라는 상황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와 지금은 뭐 많은 어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넷클래커 상태에 우리는 여전히 빠져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기반 기술, 기반 어떤 과학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이 중국이 굉장히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를 움직이고 운영을 하는 데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냉전 시대를 거쳐서 상당히 이제 그 국가 저력이 많이 약화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고 세계 패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열강 어떤 패권 다툼에서 새로운 어떤 너크래커에 이제 빠져 있는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제조 경쟁력, 그 수출 주도의 제조 경쟁력, 산업 경쟁력, 그 다음에 이 성장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 그 강대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한 그 수도권에 있는 고객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한번 방문해서 그 회사는 이제 실내 공기, 산소 공급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그래도 중소규모로서는 자기 브랜드를 가진 어떤 기업으로서 괜찮은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한 3년, 4년 동안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세계적인 어떤 제조 경쟁력이 기술 경쟁력과 제조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누가 이제 따라왔느냐 하면 중국이 따라왔습니다. 중국이 과거는 우리가 이제 기술을 주면 OEM 생산해서 저렴한 인건비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아까 산소 발생기도 자기들도 자체 기술을 만들어서 아까 그 수도권에 있는 기업보다 오히려 이제 기술이 더 앞서는 그다음 이제 IT 기술을 접목해서 훨씬 더 가치를 높이는 어떤 그 중국 기업들이 만들어졌고 가격은 반값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저렴하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원가 경쟁력이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보다는 더 대량 생산을 하니까 훨씬 양적인 규모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단순하게 제품을 제조해서 생산하는 제조 기업들은 위기로 점점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제조업은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를 뭐 이끌고 가고 최근 보니까 주식시장도 화랑세에 갔는데 이 화랑세의 대부분이 지금 큰 그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그 한화 쪽에 그 이제 선박 이런 쪽에서 지금 세계적인 어떤 방산 쪽 이런 쪽이 아무래도 지금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머지 한 10%의 어떤 그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나머지 지금 90%의 어떤 제조 기업들은 여전히 위기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제조 기업들의 어떤 위기가 있는데 제조 경쟁력의 어떤 붕괴 상황입니다. 외부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경제 패권을 위한 관세 전쟁, 그걸 통해서 탈세계화, 전략 자산과 제조에 대한 내재화에 대한 것, 반도체와 AI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이제 초격차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감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 AI, 그 다음에 로봇, 자동화 이런 쪽을 지금 중국이 훨씬 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한테 빼앗겼던 이제 반도체 패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도전하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라는 아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만의 어떤 경쟁력은 무시 못할 정도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이제 GDP는 우리 평균보다 더 지금 대만이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그 내부 역량적인 측면을 보면요, 우리 이제 제조 기업들 한 기업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은 20년간 제조 운영하는 방식이 바뀐 게 없습니다. 주로 이제 하드웨어 위주고 설비 위주고 사람 위주고 정보 위주, 그러다 보니까 한 지난 10년 동안 그 스마트 제조 공장이 디지털라이징 하면서 제조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이 숙련된 기술, 이런 어떤 정보들을 디지털로 만들고 이것을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10년이라는 세월 가지고 돈을 뭐 30조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사실 근본적인 어떤 전환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생산 공정 기술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어떤 경쟁력은 사람인데, 사람에 대한, 우리가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어떤 철학과 사상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뭐 마지막에 이제 법적 규제에 대한 부분, 신사업에 대한 전환에 대한 것들이 지연되고 있다. 아무래도 제조업은 그 노동 유연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이란 이런 것 통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고, 물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어떤 룰이라든지 지켜야 될 어떤 요소들이 결정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 세계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 지금 제조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 때문에 사실 제조업은 위기에 지금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조업인 우리나라 경제에서 약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주도형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IT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기반이 제조업이 기반이 돼야 되고, 제조를 기반으로 한 IT가 융복합이 돼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쉽게도 제조기업의 현실은 지금 우리 이제 눈을 가린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핵심 경쟁 요인의 어떤 변화인데요,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고도 성장기일 때는 가격과 품질에 대한 측면에 이제 경쟁력이었다면, 현재는 브랜드라든지 인지도라든지 가치, 이런 것들, 또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규제 요소가 되고 있고, 공급망의 어떤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에서 소량 다품종,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고객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고 이를 충족하고 만족시킬 거냐, 시간적인 어떤 문제, 효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경쟁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제조기업의 어떤 생존 전략으로 이제 그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 기업은 성장 전략과 그 생산성 전략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생산성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효율이라든지 품질을 좋게 하는 거라든지 비용 구조에 대한 어떤 원가 경쟁력을 갖는다든지 이런 어떤 측면들을 경쟁력 요소로 삼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존 사업에 대한 성장 전략을 모색한다든지, 시장을 국내에서 해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성장 생존에 대한 영속성을 확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각 이제 틀은 이제 기업인데요. 기업은 마음의 틀, 사고의 틀, 구조의 틀을 깨고
경영 전략과 시스템, 기반 구조, 인재 개발이라는 네 가지 축을 통해서 경영 혁신, 수직적인 수평적인 경영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운영 구조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KTX 맵이라고 제가 제가 20년 정도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그 인천에서 이제 서울에서 대구로 그 이제 KTX 타고 오면서 이 냅킨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해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봤더니만 우리는 밑에 입력과 출력 이 프로세스 관점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위에 비전과 전략, 사명, 어떤 방침, 성과 목표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남들이 갖지 않는 초격차의 어떤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야지만 기업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기업 문화와 인적 자원, 인프라가 이를 떠받쳐줘야 이 기업은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넥사라는 회사에서 지금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크게 네 가지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영 전략입니다. 뭐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가의 그 이제 대통령이 그 APEC이라는 걸 통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각국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서로 비즈니스를 협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협업 모든 자원들을 기업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파트너를 가지고 외부의 어떤 시장을 만들고 내부 조직을 운영을 하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경영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조 혁신입니다. 물론 제조 혁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하는 방법들에 대한 혁신입니다. 가장 과거부터 해왔던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거나 품질을 개선하거나 원가를 절감하거나 그 다음에 그 내부 어떤 기술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조 혁신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은요. 요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제조 기업들한테 필요한 건데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편입니다. 단순하게 생산 위주에서 하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M 생산, 제조 기업의 약 한 70%는 OEM 생산 위주의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전략적으로 설계돼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설계의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그 주문을 하면 우리는 주로 잘 만들어주는 역할을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재편을 하는 것들을 한 축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제조 기업의 효율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전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아까 말한 디지털 전환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 제조 공장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 공장 우리가 보면 스마트라고 하면 똑똑하다, 스마트라고 하면 그래서 저 친구 똑똑한데, 저 기업 똑똑한데, 저 사람 일하는 게 굉장히 똑똑한데 또는 스마트한데 하는 것은 주로 똑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똑똑하다는 뜻이 과연 뭘까? 많이 알고 있어서 똑똑하다고 할까요? 기업은 이제 그렇지 않죠. 아무래도 그 기업의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올바르게 일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예측하고 미리 알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라는 것은 그런 어떤 뜻을 내품고 있고요. 스마트 공장, 제조를 하는 공장에서도 미리 예측하고 알려주고 올바르게 일할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이 바로 스마트 공장이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은 지금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요. 기업을 단위 객체라고 보고 이 공급망이 쭉 있으면 이 공급망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상황들, 뭐 제조 상황, 그 다음에 재고 상황, 품질의 상황, 그 다음에 고객에 전달되는 것, 물류 이동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외부에는 외부의 이용자들이 있고요. 기업 내부에서는 내부의 이용자들이 있고 이 내부의 이용자들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냐면 응용 시스템을 두고 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만 가지고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정보화, 디지털 기업화 되는 것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조 운영에 대한 것도 요즘 어떻게 되죠? 로보틱스라든지 자율 제조, 그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디지털 전환은요 크게 두 가지 축을 하는데 한쪽 축은 방법적인 측면이고요, 한쪽 축은 사업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은 주로 방법, 메소드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산 정보화 시스템, 뭐 MES라든지 그 다음에 MIS를 할 수 있는 ERP라든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 제품을 개발하는 PLM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그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거냐라는 것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사업적인 측면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휴대폰 할 때 온 디바이스 AI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이 설비 자체에 AI를 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탑재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어떤 제품이나 생산해내는 활동들에 대한 제품을 최적화해 줄 수 있는, 계속 지속적으로 합수해서 그 내부에 있는 AI를 통해서 그 제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찾고요. 또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공급망에 대한 겁니다. 소비자와 그 다음에 이 공급자, 생산자를 어떻게 하면 유통을 시키냐. 주로 이제 이런 역할들은 주로 플랫폼들이 하죠. 플랫폼들이 하고 또 일부분은 인터넷 어떤 쇼핑몰, 물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적인 측면을 전혀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내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정보 디지털 전환, 하나는 새로운 사업들을 만드는 디지털 전환,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어떤 모형입니다.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생산 운영 관리를 전공했는데 IT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 이제 IT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익히고 아는데 상당 부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보면 위에 iOS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산업 인터넷 서비스, 아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영역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센서, 액추에이터, 제어기,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IoT라고 합니다. IoT는 모든 어떤 사물을 인터넷망과 연결하는 거죠. 인터넷망과 연결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수집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과 IoT, 센서를 통해서 공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모으면 다 모아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엣징 컴퓨팅 이런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공장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판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자율 제조 공장은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로봇 자동화, 디지털 트윈 이런 걸 통해서 최소의 사람 개입으로 생산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공장의 가장 고도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는 기업이 어디죠?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그냥 산업 로봇을 가장 만드는 기업들은 주로 일본 기업 야스카와라든지 뭐 독일 기업 ABB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테슬라에서 만드는 그 로봇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많은 물리적 AI라고 하는 거죠. 예. 테슬라는 물리적인 이 로봇, 물질적인 로봇들 형태가 있는 로봇들은 로봇하고 엔비디아의 어떤 반도체, 반도체 AI 어떤 반도체를 통해서 얘를 제조하고 제어하고 운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자율 제조 공장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많은 어떤 제조 기업들이 숙련된 작업자 7,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해 오신 분들이 이제 숙련된 기술자에 고령화되어 있고요. 또 어려운 일, 현장에서 단순 반복적인 일은 이제 사람에서 로봇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가장 핵심 경쟁력으로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율 제조 공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율 제조 공장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최적화된 단계 스마트 공장, 자율 제조 공장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5단계 수준이 지금 자율 제조 공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점검하고 모니터링, 지금 이제 3단계, 3수준에 와 있습니다. 제어하는 부분, 제어하는 부분. 그래서 공장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생산을 할 건지 제어하는 부분들이 지금 3단계에 있는데 중소제조기업들은 지금 3단계 수준이 있고 지금 그 대기업들은 이 4단계 수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분 자율제조 공장을 만들어가는 그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현대자동차의 그 메타팩토리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될 게 자동화 공장하고 스마트 공장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동화 공장은요 사람이 그 생산 활동하는 게 아니고 설비가 생산을 하는 겁니다. 단 PLC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설비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결정해 놓은 대로 자동적으로 생산하는 게 자동화 공장입니다. 그래서 자동 설비가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어떤 분야다 보니까 제어와 자동화 통신에 대한 것들을 표준화해서 공장 운영을 돌리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 공장 또는 자율 제조 공장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되는 정보, 공장에서 운영되는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학습되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 또는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제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는 숙련된 작업자가 이 제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이를 판단하고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율 제조 공장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그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성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공장 추진 플로우인데요.
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정보화를 먼저 해야 됩니까? 자동화를 먼저 해야 됩니까? 예, 이거 동시에 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는 정보화를 먼저 하고 자동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정보화, 자동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할 거냐 하는 것만 정확하게 결정되어진다면,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화 시키고 지능화를 시켜야 다음 스마트화 시킬 수 있는 AI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역, 즉 공정을 최적화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것들을 의사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학생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요즘 챗GPT라는 생성형 LLM 모델을 활용한 어떤 생성형 AI를 많이 쓰죠. 근데 그 생성형 AI가 하는 것들은 밑에 많은 어떤 빅데이터, 어떤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그 데이터 어떤 그 뱅크에서 추출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해서 그 소비자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생성형 AI는 우리가 쉽게 접하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죠. 요즘 이제 걱정되는 것이 뭐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검색 엔진 회사들이 요즘 걱정을 많이 하죠. 이제 그 챗GPT 이 오픈 AI가 세상에 그 AI 어떤 생태계를 새로 지금 바꿔 나가듯이 뭐 커머스라든지 어떤 유통에 대한 거라든지 문화를 바꾼다든지 이런 역할을 지금 챗GPT를 통해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오픈 AI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 모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업들에게 접목되고 있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뜬금없이 사업 도메인과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스마트 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도메인을 판단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장 산업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라이징 할 때 정말 많은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뭐 때에 따라는 몇십억, 몇백억이 디지털 전환하는데 자율 제조 공장을 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성장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잘 보고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공장 구성 체계입니다. 구성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서비스 영역과 응용 서비스 영역, 고도화 영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분야, 그 IoT와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고도화 영역에서 CPS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자율 제조 공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AI 기반의 제조 스마트화인데요. 아까 큰 축이 로봇 자동화한 축과 공정 최적화를 하는 AI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이 두 가지 어떤 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최소화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공장을 만드는 것이 AI 기반 제조 스마트화입니다. CPS, CPS는 이제 여기에 아까 인공지능으로 자율 제조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디지털 트윈이라는 아마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는 그 안에서 뭐 거래도 일어나고 가상 세계에서 여러 가지 거래도 일어나고 뭐 활동들을 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보면 제조 공장에서는 CPS라 이 디지털 트윈을 주로 활용합니다. 공장하고 똑같이 이 가상 공간을 꾸며놓고 그 공장이 운영되는 어떤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세상에서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오랜만에 이렇게 학생들하고 만나 뵙고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아주 디테일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는 좀 한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제조 공장, 인공지능이 지금 기업들한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주로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전혀 다른 이제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 정말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행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이미 이제 이 산업 사회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고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주고 개척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그 설명이나 강의 내용들이 그 학교 생활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너무 그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너무 뜻깊은 어떤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